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 금융권까지 뻗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기업과의 합작은행 설립이 지연되는 등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던 금융권마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은행이 저금리와 핀테크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체질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수적인 조직 형태에서 벗어나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는 등 조직을 유연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국내 정보통신기업 최초로 자율주행차를 개발해 이달 중 일반 도로에서 시험주행에 나섭니다. P2P 업계가 최소 투자 금액을 낮추고 투자 시간을 늘리는 등 개인 투자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일 금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이 한반도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우리 결정에 대한 반발로 경제적 보복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던 금융권마저 타격을 입는 모습입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지주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기업과 진행 중이던 합작은행 설립 등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농협금융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작년 1월 중국 공소그룹과 금융 관련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공소그룹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소융자리스와 은행, 손해보험, 인터넷 소액대출 회사 등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드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사업 추진은 힘을 잃었습니다. 공소융자리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29.82%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로 올라선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사드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진 겁니다. 중국은 장시점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 사람들 중국하고 사드 문제를 해서. 업계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공소그룹과 함께 올해 출범하기로 했던 손해보험 회사에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국영기업인 공소그룹이 농협손해보험보다 자국의 손해보험사에 더 많은 지분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협은 약 4개 업체로 이뤄지는 주요 주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액주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은행과 인터넷 소액대출 등 나머지 사업 역시 오리무중입니다. 당장 금융권 전체가 직접적인 사드 논란에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중국 정부의 보복이 계속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어려워진 탓에 금융회사들의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중국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조치에 중국 진출 기회를 엿보고 있던 금융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에 투자하려는 중국 기업들도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은행권은 올해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기존에 만나본 적 없는 상대와의 경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국내 조기 대선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는데요. 은행들은 기존의 보수적인 조직 형태로는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며 체질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금리에 따른 기존 이자 수익의 한계와 핀테크 등 금융 환경의 변화로 은행들이 기존 업무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실험에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올해부터 자율경영 지역본부 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자율본부는 지역본부장이 영업과 인사, 예산 등 전반적인 경영 활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본부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옮겨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을 유연하게 한 겁니다. 국민은행은 일단 서울과 부산, 광주 등 3곳의 지역본부에서 자율경영 지역본부 제도를 운영해 성과가 좋을 경우 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핀테크 관련 조직에 IT 기업의 옷을 입힌 은행도 있습니다. KB하나은행은 최근 글로벌 IT 기업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셀 단위 조직을 도입했습니다. 국내에서 이를 도입한 곳은 네이버가 대표적입니다. 셀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으로
인력 배치도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또 셀의 부문장에게는 수행 프로젝트에 한해 부서장급의 책임과 권한이 부여돼 사업에 따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KB하나은행의 미래금융그룹 안에는 총 7개 부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회사 차원의 조직 개편 없이 6개나 7개 셀로 재편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의 등장으로 은행도 IT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마당에 기존의 보수적인 조직 형태로는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이 뜨겁습니다.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구글을 비롯한 IT 업체와 자동차 부품 업체도 적극적으로 가세하는 상황인데요. 국내 대표 정보통신기업 네이버도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지만 차가 스스로 움직입니다. 알아서 주차를 하고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피해가기도 합니다. 기존 자동차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자율주행차입니다. 이처럼 네이버가 개발한 자율주행차가 이달 중 일반도로 시험 주행에 나섭니다. 국내 정보통신 기술 기업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해 일반도로에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네이버는 자율주행차의 성능 검증을 마쳤습니다. 네이버 기술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자율주행 3단계를 충족했다고 평가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는 내비게이션 경로를 따라 자율주행하면서 주변의 차와 보행자, 자전거 등을 인지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네이버는 국토부의 일반도로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을 기다리는 상황. 네이버는 이번 시험 운행으로 자율주행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성능을 높일 방침입니다. 차량 스스로 신호와 표지판 등 도로 환경을 익히고 돌발 상황에서 멈추고 피하는 기술 등 데이터를 축적하고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네이버가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음성비서 아미카도 차에 결합해 시험에 나섭니다. 아미카는 탑승자가 음성으로 목적지를 말하고 식당과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P2P 금융은 개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모이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한데요. 금융당국의 규제와 낮은 인지도로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P2P 업체들이 투자 시간을 늘리고 최소 투자 금액을 낮추는 등 투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전문 P2P 금융업체 투게더앱스는 기존의 오후 2시였던 투자 시작 시간을 오전 8시로 앞당겼습니다. 투게더앱스 자체 설문 결과 직장인과 개인 사업자 고객에게는 오후 2시가 한창 업무로 바쁜 시간이어서 투자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요 투자자인 직장인과 사업자 고객의 투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오전 8시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 시작 전날 오전 11시부터 상품 내용을 공시해 하루 정도 투자를 결정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축자금 대출 전문 P2P 기업 테라펀딩은 최소 투자 금액을 1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테라펀딩의 경우 건축자금 대출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10억 원 이상의 고액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최소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10%대 투자 수익률과 부실률 0%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인기를 끌면서 최소 투자금을 낮춰달라는 투자자들의 조정 요청이 늘자 이를 전격 수용해 최소 투자금을 인하한 겁니다. 많은 분들한테 그 투자의 기회를 좀 부여를 하고 좀 재테크를 할 수 있도록 최소 투자 금액을 낮추었습니다. P2P 업체들이 이처럼 투자자들을 위해 시간과 최소 투자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개인들에게서 투자받아 대출해주는 P2P의 특성상 투자자와 투자금이 모이지 않으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인과 함께 투자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추천인 제도도 투자자 확보를 위한 P2P 업체들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최근 투자 상품 12호를 출시한 어니스트 펀드는 지인과 함께 투자 시 최대 1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서울 강남 4구와 과천 등을 청약조정 지역으로 묶어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금지시키고 주택담보대출 규제책이 나오자 서울 지역 청약 경쟁률이 크게 하락하고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아파트 시장도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 일선에서 뛰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올해도 여전히 신규 분양 아파트가 가장 호황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올해 신규 분양 아파트를 가장 유망한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전국 공인중개사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중개사들은 신규 분양 아파트와 상가, 토지, 재건축, 재개발, 기존 아파트 등의 순으로 호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가장 유망한 부동산으로 수도권에선 상가가, 지방에선 신규 분양 아파트가 꼽혔습니다. 수도권은 113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에 묶인 지역이 많아 분양시장보다는 상가를 유망한 투자 상품으로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지방은 수도권보다는 신규 분양 규제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만큼 신규 분양 아파트 투자를 좋게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존 아파트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침체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공인중개사 절반 이상은 주택가격 보합을 점쳤고 40.4%는 하락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연초 거래 감소로 전주보다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5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던 서울 아파트값은 새해 첫 주 보합을 기록했다가 이번 주 0.01%로 하락 전환됐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지난주보다 더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내린 겁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삼성전자가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2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하만이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13일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따르면 하만의 일부 주주들은 지난 3일 삼성전자와 하만의 합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하만 주주들은 소장에서 이사진이 회사 가치를 저평가하고 불리한 협상 조건을 감수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하만이 삼성전자와 협상하면서 다른 파트너를 찾지 않기로 한 추가 제한 금지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인수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하만의 주요 주주인 한 미국계 헤지펀드도 지난해 12월 같은 이유로 주총에서 찬반 투표 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수 절차는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따라 진행되고 하만 주총에서 주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합병이 승인됩니다. 주총은 올 1분기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그룹이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과장급 이상 간부 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가 과장급 이상 직원의 임금을 동결한 것은 2000년 현대차그룹 출범 이후 2006년과 2009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매년 5%에서 6%가량 임금을 인상해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전년 대비 15만 대 줄어든 788만 대를 팔아 18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포인트 내린 뒤 7개월째 유지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자본 유출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고 올리면 가계부채 부실화는 물론 침체된 경기가 더 발목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5%로 낮췄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민간 소비 감소가 성장률 하향 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11월 순유출세로 돌아선 채권형 펀드의 자금 이탈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일까지 채권형 펀드에서 모두 2,263억 원의 자금이 순유출됐습니다.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 2,004억 원이 이탈했고 해외 채권형 펀드에서는 259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부각된 작년 9월부터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국내외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자 투자 열기가 급속히 식었습니다. 오은수 KB증권 연구원은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되고 있어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런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조이팔과 함께 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조이팔 조직 2인자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2015년 9월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사태 이후 처음으로 신차인 아우디 A7 55 TDI 콰트로 프리미엄 2017년형 모델의 재원 등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재원 등록 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부터 차량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12개로 나뉜 화장품 유형에 어린이용 제품류를 새로 추가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합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비교적 원활한 차량 흐름을 보일 전망이지만 영동고속도로는 교통량이 많아 서울에서 강릉 간 이동 시 평소보다 최대 1시간 30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다짐, 금연. 올해만큼은 금연에 꼭 성공하겠다고 마음먹지만 술자리에서 밥 먹은 뒤 불쑥불쑥 생기는 흡연 욕구를 이겨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직장 스트레스, 가정에 대한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이 해소할 곳이 없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담배를 접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회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올해만큼은 작심삼일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금연 도전자들을 위해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전략을 소개합니다. 흡연 때문에 암에 걸린 환자들의 증언을 담은 광고, 담뱃갑 앞뒷면에 폐암과 뇌졸중 등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섬뜩한 경고 그림까지. 백해무익한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결심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금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성공률을 높이려면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선 니코틴 의존도를 검사합니다. 그 후 니코틴 의존도에 따라 서서히 끊는 방법과 단번에 끊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고 금연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사람은 서서히 끊는 방법을, 의존도가 낮은 사람은 단번에 끊는 방법을 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 뒤에는 이에 적합한 치료제나 보조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의지로만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4%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의지만으로 담배를 끊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번에 끊는 방법에는 금연치료 약물을, 서서히 끊는 방법에는 니코틴 껌, 사탕, 패치 같은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흡연으로 인해서 흡수했던 니코틴을 대신 니코틴 보조제로 흡수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흡연에 대한 갈망이 훨씬 더 줄어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혼자서 금연이 어렵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금연 치료에 도움을 받는 경우 성공률이 많게는 10배까지 높아져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금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들과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또 그에 맞는 금연 방법으로 금연을 시도하다 보니까 훨씬 더 높은 금연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 등에서 8주에서 12주 정도 진행하는 금연 치료는 3회부터 본인 부담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면 1, 2회차 치료비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금연에 성공하면 치료비가 전액 무료인 셈입니다. 최근에는 각 지역 금연지원센터에서 금연 캠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운영된 금연 캠프의 6개월 금연율은 60%에 이를 정도로 성공률이 높습니다. 금연 캠프는 전문 치료형 4박 5일 캠프와 1박 2일 일반 지원형 캠프가 있는데 최면부터 약물 치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 성공률을 높일 전략과 의학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2017년에는 나와 가족을 위해 금연으로 건강을 되찾아보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눈 소식이 있었지만 현재는 충청 이남 내륙 지역으로만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새벽부터 서쪽 지방 곳곳으로는 또다시 눈이 내리겠는데요. 충남과 전라 동부 내륙은 내일 오전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해안과 충남, 전라 서부 내륙은 모레 오전까지 눈이 이어지겠는데요. 많은 곳은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강력한 한파에는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년견을 크게 밑돌면서 매서운 추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주말 내내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고요. 낮 동안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보온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겠고요. 더불어 수도관 동파 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지만 충남 곳곳으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종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울릉도는 종일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제주도와 호남 지방은 눈 소식이 있지만 영남 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와 서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밤사이 남해상에서도 풍랑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 눈이 내리는 가운데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극심한 한파는 다음 주 중반에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정부에 이어 한국은행까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낮추면서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공식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전국이 혼란한 가운데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고 여기에 대외 여건도 매우 불안정한 터라 우리 경제를 둘러싼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산 경제연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